차라리 이 몸을 베고 밀어버리시오. 옥녀가 이 말을 내뱉은 것은 50이 넘은 나이 철거도끼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이 왜 하필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걸었는지 알려면 20년 전 섣달 금은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 도성박 칠패시장 어기였습니다. 칠패시장이라 함은 도성 안 사람들이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오는 곳이기도 하였고 갈 곳 없는 보부상과 지방에서 올라온 나그네들이 허기를 달래러 들르는 곳이기도 하였지요. 그 시장 어기에 낡고 허름한 설렁탕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변변찮고 의자는 삐걱거리고 살인문은 바람만 불면 덜컹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새벽 내 시면 어김없이 굴뚝에서 뽀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고를 고는 냄새가 시장 골목을 타고 멀리까지 번졌지요. 그 집이 주인이 바로 옥녀였습니다. 옥녀는 25세 청산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장티푸스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시집, 식구들은 재산만 챙겨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친정 부모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등졌으니 옥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남편이 쓰던 낡은 가마솥 하나와 칠패시장 귀퉁이 작은 자리 하나뿐이었지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여인이 살아남을 방법은 그 가마솥을 붙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옥녀는 굽히지 않는 성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면 부뚜막에 쪼그려 앉아 사골이나 더 힘껏 저었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뚝배기를 더 힘차게 닦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국물 맛만큼은 한양도성 안 어느 방가집 요리에도 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칠패시장 사람들은 옥녀의 설렁탕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집 국물 한 그릇이면 사흘치 기운이 난다. 그러던 섣달 금은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가마솥을 씻고 있는데 삐걱이는 살인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칼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쩍쩍 얼어붙은 찬 공기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12살 남짓한 소녀였습니다. 남루한 무명 저고리 위에 기운 흔적이 서너 군데인 솜저고리를 걸쳤는데 그마저도 솜이 빠져나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소녀는 한 손으로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내아이는 추위에 입술이 펄해진 채 누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주모, 소녀가 가진 것은 엽전 몇 입뿐이오나 국물 한 모금만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여인지 나흘째 아우와 함께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소녀의 손바닥을 보니 때 묻은 엽전 서너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엽전이 짤랑짤랑 소리를 낼 지경이었습니다.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몸을 돌려 부뚜막 앞에 섰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뽀얀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옥녀는 뚝배기 2개를 꺼내 국물을 넉넉히 붓고 선반에 남겨둔 고기 덩이를 꺼내 수북하게 얹었습니다. 깍두기도 한 종지 담았습니다. 국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기가 수북이 얹힌 제대로 된 설렁탕 2그릇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릇 앞에 앉자마자 소리도 없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 이 밥을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꿀꺽꿀꺽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사내아이는 눈물인지 국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옥녀는 말없이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25에 처음 홀로 설렁탕을 끓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그 밤 처음 알았지요. 지금 저 아이들도 그 차가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비운 채련이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옥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 돈은 거두어라. 훗날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거든 그때 와서 갚으렴.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곧 나에게 갚는 것이니라. 소녀 채련은 한참 동안 옥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그 엽전을 품속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두 아이를 부뚜막역 아랫목에 재웠습니다. 이불이라고는 낡은 솜잎을 하나뿐이었지만 아이들은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날도 아이들은 옥녀의 가게 한켠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채련은 말도 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설거지를 거들었고 돌쇠는 장작을 날랐습니다. 아이들은 짐이 되지 않으려는 듯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찾아 하였습니다. 옥녀는 모른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이 아이들이 어떤 사정을 가졌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부모는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던 길에 역병에 걸려 나흘 만에 둘 다 세상을 떠났다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고향에 조금의 토지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 일가부치들이 그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채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올라왔지만 아는 이도 기댈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옥녀는 아이들을 당장 내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닷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열흘째 되던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졸 2명을 앞세운 중년 사내가 설렁탕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였습니다. 채련의 먼 일가, 그러니까 아이들 부모의 재산을 노리던 바로 그 친척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가게 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더니 채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관아에서 고아들 보호한다는 영이 내려졌다. 어서 나오너라. 법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 옥녀는 포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채련이 돌쇠의 손을 꼭 쥔 채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옥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속을 한번 꼭 쥐었다가 손을 떼었습니다. 그 엽전이 거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녀는 진흙마당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하였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통곡하였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도 결국 그 잔인함에 삼켜졌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녀는 달라졌습니다. 가게를 접지 않았습니다. 이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자리에서 사고를 고았습니다. 가게, 간판도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돌아온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날 채련이 두고 간 엽전 선원 잎을 작은 헝겊 주머니에 싸서 가마솥 아래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는 날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그 주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채련과 돌쇠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누나, 우리 언제 그 주모님한테 돌아갈 수 있어? 돌쇠가 이 말을 한 것은 끌려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차갑고 눅눅한 창고 바닥에 집 한 단을 깔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채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돌쇠의 손을 어둠 속에서 꼭 쥐었을 뿐이었지요. 그것이 두 남매의 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일가부치 사내의 이름은 최가였습니다. 채련의 아버지와는 8촌 남짓 되는 먼 친척으로 한양 근처에서 포목 장사로 제법 돈을 모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욕심이란 끝이 없는 법이라 채련 남매의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향 땅 문서를 손에 넣기 위해 포조를 매수하고 아이들을 끌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고아를 보호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최가의 집은 한양 외곽의 기와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법 번듯하였으나 채련과 돌쇠에게 그 집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채련은 새벽부터 밤까지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불을 떼고 밥을 짓는 허드렛 일을 도맡았습니다. 돌쇠는 최가의 아들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마당 청소와 장작, 패기를 하였지요. 최가의 아내 되는 여인은 입이 험한 자였습니다.
밥 한 술 뜨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조금이라도 일이 늦으면 빗자루로 등을 내리쳤습니다. 채련은 맞으면서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돌쇠가 따라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나 채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품속 깊이 넣어둔 엽전 서너 잎이었습니다. 최가의 집사람들은 채련의 몸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계집아이 품속에 돈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지요. 채련은 그 엽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품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옥녀가 쥐어준 옹기였고 언젠가 돌아가야 할 이유였으며 살아남아야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련이 15이 되던 해 최가는 그녀를 인근 주막에 일꾼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아이가 아니라 일꾼으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지요. 돌쇠와 헤어지는 날 채련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의 두 손을 꼭 잡고 귓속말로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누나가 반드시 돌아온다. 살아서 기다려라. 그것이 전부다. 주막에서 채련의 나날은 고됐습니다. 그러나 주막이라는 곳은 온갖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장사치도 오고 나그네도 오고 때로는 한양에서 글공부를 하는 선비들도 왔습니다. 채련은 눈과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손님들이 두고 간 책을 훔쳐 읽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잠든 뒤에도 호롱불 밑에 앉아 글자를 익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채련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숫자에 밝았던 것이지요. 물건값을 한 번 들으면 저절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었고 어느 장사가 이문이 남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주막 주인은 처음에는 그저 부려먹기만 하였으나 채련이 장부 정리를 도운 뒤로 수입이 눈에 띄게 늘자 조금씩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채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저작거리에 심부름을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느 물건이 어디서 싸게 나오는지 어느 상인이 믿을 만한지를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심부름 싹으로 받은 푼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의 품속의 엽전은 절대 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새해가 지났습니다. 채련이 18이 되던 해 주막 주인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후사가 없던 주인은 채련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채련은 그 주막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포목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가 거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채련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혼자 장사를 한다는 것은 조선 땅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단히 남자들은 채련을 우습게 보았고 거래에서 속임수를 쓰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포목 거래에서 상한 비단을 좋은 것처럼 속여 판 상단 때문에 빚을 지기도 하였습니다. 채련은 그 상단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따지러 갔고 증거를 모았으며 끝내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돌려받은 돈의 이자까지 받아냈지요. 그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채련의 이름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장마로 인해 가져온 물건이 모두 못쓰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도적에게 곡간을 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채련은 품속 엽전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쓰러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칠패시장 그 설렁탕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한편 최가의 집에 남겨진 돌쇠의 사정은 더욱 기막혔습니다. 돌쇠는 채련이 떠난 뒤 최가의 집에서 더욱 고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에게 최가는 점점 더 무거운 일을 시켰습니다. 장작을 패다 손이 터졌고 물을 깃다 허리를 삐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누나의 말을 기억하였습니다. 살아서 기다려라. 돌쇠에게도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비상하였던 것이지요. 최가의 아들들이 서당에서 배워온 글을 흘려듣다가 통째로 외웠습니다. 선비들이 소리내어 읽는 경전을 귀동량으로 익혔습니다. 최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돌쇠는 결코 자신이 글을 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더 고달파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가 연례 살이 되던 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가가 한양 출입이 잦아지면서 심부름꾼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양을 오가며 포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관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에 새겼습니다. 한 번은 포도청 앞에서 어느 선비가 억울하게 붙잡히는 것을 목격하고 혼자 힘으로 그 선비에게 증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선비가 돌쇠의 사정을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돌쇠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채령과 돌쇠에게는 전쟁이었습니다. 쓰러지고 솟고 울고 다시 일어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남매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칠패시장, 그 허름한 설렁탕집, 그리고 말없이 고기 수북한 뚝배기를 내밀던 손 하나, 그 손을 기억하는 한 두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옥녀에게도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한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칠패시장이 흥하고 또 망하고 전염병이 돌고 혹독한 가뭄이 들던 그 세월 속에서 옥녀에게도 수없는 시련이 찾아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년 만에 닥쳐온 가장 큰 위기였지요. 세도가가 칠패시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세도가의 이름은 한대감이었습니다. 한양 안팎의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이미 악명이 높은 자였지요. 그의 눈에 칠패시장이 들어온 것은 20년 전부터였으나 시장 상인들의 결속이 단단하여 쉬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고 흉년이 이어지자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접기 시작하였고 그 틈을 한 대감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포도청 나리들이 시장에 들이닥치기 사흘 전 옥녀는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시장 어귀에 낯선 자들이 서성거렸고 상인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옥녀는 시장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맞서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상인들은 하나둘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도청 나리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소. 결국 옥녀 혼자 남았습니다. 철거, 도끼가 칠패시장 입구에 처음 꽂히던 날 옥녀는 아침 일찍 가마솥에 사고를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생각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선명하게 그 생각이 떠올랐지요. 솥에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골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져나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졸들이 시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임자가 있어 도끼를 내려놓으시오. 이 말을 한 것은 옥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날 칠패시장에 모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날 아침 시장에서 벌어진 일부터 찬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군졸들이 칠패시장 어귀를 막아선 것은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10댓 명의 군졸이 몽둥이와 철거, 도끼를 들고 시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것은 포도청 나리 하나였는데 기름진 얼굴에 제법 두툼한 배를 내밀고 걸어오는 품이 이런 일에 이골이 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좌판을 벌려놓은 채소 장수 할머니는 군졸에게 팔을 잡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포목가게 주인은 미처 챙기지 못한 비단 몇 피를 바닥에 내던져지는 것을 눈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장작을 쌓아두었던 나무꾼은 장작 더미가 발길질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못하였습니다. 군졸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포박이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옥녀는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사골 국물이 팔팔 끓고 있는 가마솥 앞에 서서 바깥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좌판이 쓰러지는 소리, 여인네들의 울음소리, 군졸들의 고함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옥녀는 천천히 붓두막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가마솥 아래 깊숙이
넣어둔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채련의 손에서 받았던 그 엽전 주머니였습니다. 옥녀는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섰을 때 군졸 하나가 이미 설렁탕집 간판을 향해 도끼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군졸이 멈칫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비켜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키시오, 노파. 옥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간판 앞에 섰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른 하얀 연기가 옥녀의 등 뒤로 퍼져나갔습니다. 차라리 몸을 베고 밀어버리시오. 군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포도청 나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이 나이 든 여인의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죽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포도청 나리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다 두 마리, 세 마리, 이내 대여섯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한꺼번에 칠패시장 입구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땅이 울릴 만큼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군졸들이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말 위에 올라탄 두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쳤는데 그 도포의 색이 깊고 고운 청색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졌고 옥비녀 하나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말에서 내리는 자태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하였지요. 그 뒤를 따른 것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사원부 감찰의 관복을 갖춰 입은 자로 단단한 체구에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말에서 내리자마자 허리춤에 사원부 패를 흘깃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군졸 몇 명이 저도 모르게 물러섰습니다. 포도청 나리에 얼굴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시장 바닥을 쓰러진 좌판들과 흩어진 물건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린 채 간판 앞에 서 있는 옥녀를 보았습니다. 여인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옥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옥녀의 손을 들어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녀의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철거 도끼 앞에 버티는 동안 손바닥이 긁혀 피가 배어 있었던 것이지요.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군졸들도 포도청 나리도 남은 상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한양 최고의 거상이라는 소문이 돌던 그 여인이 지금 낡고 허름한 설렁탕집 과부의 손을 두 손으로 받들어 닫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모님, 소녀가 약조를 지키러 왔습니다. 옥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20년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세파를 뚫고 그 눈 속에서 12살 소녀의 눈빛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여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 주머니였습니다. 세월에 색이 바래고 헝겊 끝이 헤어졌으나 그 안에서 엽전 선원잎이 짤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20년 전 옥녀가 돌려주었던 채련이 품속 깊이 간직해온 바로 그 엽전이었습니다. 옥녀의 손에서도 헝겊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두 주머니가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20년 전 채련의 손에서 받아 가마솥 아래 간직해온 그 엽전과 채련이 한 번도 쓰지 않고 품속에 간직해온 그 엽전이 칠패시장 흙바닥 위에서 마주하였습니다. 옥녀가 입술을 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채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선 젊은 사내는 돌쇠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가 포도청 나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관복 허리춤에서 두툼한 문서 하나를 꺼내 나리 앞에 펼쳤습니다. 나리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서를 훑어보던 눈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빛을 잃었습니다.
이 시장 부지 일대의 메인 문서요. 사원부 날인까지 마쳤소이다. 채련이 뒤돌아 포도청 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임자가 있어 도끼를 내려놓으시오. 포도청 나리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원부 패를 앞에 두고 메인 문서를 눈앞에 두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군졸들이 하나둘 도끼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포도청 나리가 물러나자 저 멀리 가마 안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세도가 한 대감이 신복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말쑥한 차림새였으나 눈빛이 날카롭고 입술이 얄팍하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채련에게 다가오며 말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은 인정하오. 그러나 이 시장 뒤편 물길 권리는 대감마님 것이요. 물 한 방울도 함부로 쓰지 못할 것이요. 채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칠패시장이 돌아가려면 물이 필요하였습니다. 설렁탕을 끓이려면, 채소를 씻으려면, 포목을 빨려면 물이 있어야 하였지요. 물길 권리를 틀어막으면 시장은 부지를 가지고도 운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신복의 입가에 얄팍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물론 대감마님은 충분한 보상을 제안하고 계시오. 이 시장 부지를 대감마님께 양도하시면 상인 한 명당 충분한 이주 자금을 내어드리리다. 장사치 여인 혼자 시장 하나를 떠안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소? 시장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남은 상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주 자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것이었습니다. 몇몇이 채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포기하면 편하다는 마음이 슬금슬금 번지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빠르게 상황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물길 문제는 미처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에만 집중한 나머지 물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부지를 가지고 있어도 시장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신복이 다시 입을 열려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에서 목소리가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길 20년 전 이 시장 상인들이 합심하여 판 것이요. 문서도 있소. 목소리에 주인은 뜻밖에도 옥녀였습니다. 흙바닥에 앉아 있던 옥녀가 몸을 일으키며 느릿느릿 말하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짚으면서도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상인들이 돈을 모아 판 우물이요. 그 문서에 내 이름도 있고 지금 끌려간 상인들 이름도 있소. 관아에 신고한 문서요. 신복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즉시 채련 쪽으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채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곧장 말을 몰아 사원부로 향하였습니다. 그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안은 팽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신복과 채련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가마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사골 국물이 여전히 팔팔 끓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로 흘러가든 이 손만큼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듯이, 그런데 이 싸움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채련이 2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 대감의 재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돈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사치는 돈의 흐름을 읽는 자입니다. 채련은 오래전부터 한 대감이 수상한 거래 흔적들을 하나하나 모아 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패를 꺼낼 때가 곧 올 터였습니다. 돌쇠가 사원부로 말을 달리는 동안 칠패시장의 하늘 위로 사골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사이로 저 멀리 세도가의 가마가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채련아, 내가 이기고 싶으면 나를 팔아라. 나는 괜찮다. 옥녀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날 밤 설렁탕집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사골 국물을 마시던 자리에서였습니다. 채련은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이 여인은 또 자신을 내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련은 옥녀에게 2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주막 바닥에서 글을 익히던 밤, 상한 비단에 소가 빚을 지던 날, 장마의 곡간이 잠기던 아침, 도적에게 털리던 겨울, 그 모든 날 채련의 손에는 헝겊 주머니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꺼낼 수 없는 돈, 쓸 수 없는 엽전이었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옥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옥녀의 손이 채련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돌쇠는 사원부에서 돌아온 뒤 말이 없었습니다. 문서 확인은 되었습니다. 물길이 시장 상인들의 공동 소유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채련이 눈짓으로 물었고 돌쇠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누나, 한대감이 움직였어. 이번엔 물길이나 부지 문제가 아니야. 한대감은 칠패시장, 철거에 실패하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채련의 과거를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주막 출신의 여인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를 낱낱이 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대감의 신복들이 채련과 거래한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채련에게 불리한 증언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지요. 채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회색지대가 있는 법입니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으나 조선 땅에서 여인이 혼자 거상으로 올라서는 과정이 꽃길일 리 없었습니다. 한두 가지 꼬투리를 잡으면 관아에 고발장을 넣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채련이 발목을 잡히면 칠패시장은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한대감이 노림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련은 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 철거를 면한 좌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군졸들이 물러났어도 한대감이 신복들은 시장 어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슬금슬금 불안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채소 장수 할머니가 채련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가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말이요. 우리 같은 것들은 그냥 2주 자금 받고 나가는 게 낫지 않겠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채련은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옥녀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그러나 속으로는 압박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채련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고발장이 들어오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설렁탕집 문을 두드린 것은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고운 비단치마를 입었으나 얼굴이 초췌하였고 눈 아래가 거먹게 꺼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옥녀에게도 채련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곧장 말하였습니다. 한대감 댁 안주인이요. 남편 모르게 왔소. 채련과 돌쇠가 눈짓을 교환하였습니다. 옥녀는 말없이 뚝배기에 국물을 담아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안주인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한대감이 칠패시장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한양 외곽의 전답 수십 곳을 불법으로 가로챘으며 그 문서들이 한대감의 사랑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주인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식들 때문에 입을 닫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더는 못 보겠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요. 여인은 소매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련이 불러 세우려 하였으나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종이를 펼친 돌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불법으로 가로챈 전답이
목록과 관련된 거래 날짜, 관련된 관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채련이 오래전부터 모아온 거래 흔적과 맞물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을 합치면 한대감의 불법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대감의 사랑채에 있는 원본 문서를 확보해야 하였습니다. 안주인이 알려준 것은 위치뿐이었습니다. 들어가서 꺼내오는 것은 채련과 돌쇠의 몫이었습니다. 돌쇠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들어가겠소. 채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원부 감찰이 영장 없이 댁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끝장이야. 두 남매가 팽팽하게 맞선 그 자리에서 옥녀가 조용히 뚝배기를 닦으며 말하였습니다. 채련아, 내가 이기고 싶으면 나를 팔아라. 나는 괜찮다. 두 사람이 옥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옥녀의 생각은 이러하였습니다. 한대감이 채련을 손보려면 채련의 과거를 아는 증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칠패시장에서 채련을 가장 오래 알아온 사람은 옥녀였습니다. 한대감의 신복들이 옥녀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러 온다면 그 틈에 돌쇠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기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옥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련이 처음으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설렁탕집 부뚜막 옆 아랫목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쌓아 올린 말이 마침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옥녀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옥녀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대감의 신복이 설렁탕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채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거절하면 가게를 빼앗겠다는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을 고려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복은 크게 만족한 표정으로 다음 날 아침 한대감 댁으로 옥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복이 돌아간 뒤 옥녀는 가마솥 앞에 앉았습니다. 사고를 더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내일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함이 먼저였습니다. 20년을 버텨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최가 일가가 칠패시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채련이 성공하였다는 소문이 한양 안팎으로 퍼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도 최가는 쉬이 채련 앞에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대감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채련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는 말이 돌자 그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최가가 설렁탕집 앞에 섰습니다. 그 뒤로 처와 자식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채련아, 돌쇠야, 이 숙모가 얼마나 너희를 찾았는지 아느냐. 채련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20년 전 포조를 앞세워 자신과 돌쇠를 끌어갔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고 아이들을 종처럼 부리다 내다 팔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최가의 처가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채련아, 우리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단다. 나라도 어렵고 사정이 딱했으니 지금 한대감과 싸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숙부가 아는 포도청 나리가 있어 도움이 될 거야. 채련은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하였습니다. 분노로 상상하기도 하였고 두려움으로 상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얼굴들을 눈앞에 두고 나니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깊고 차가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채련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이미 허리춤에서 사원부 패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최가의 처가 그 패를 보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설렁탕집 부뚜막에서는 사골, 국물이 식지 않고 끓었습니다. 옥녀는 아무 말 없이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채련은 탁자 앞에 앉아 문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돌쇠는 내일 한 대감댁으로 들어갈 경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어느 쪽의 끝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옥녀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마솥에 사골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뽀얀 연기가 굴뚝 위로 피어오르고 사골 냄새가 칠패시장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옥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잘 우러나는구나.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훗날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거든 그때 와서 갚으렴. 옥녀가 20년 전 채련에게 했던 그 말이 바로 이날 아침 칠패시장 위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서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한 대감의 신복이 설렁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옥녀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신복은 옥녀가 순순히 따라 나서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마에 오르는 옥녀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칠패시장을 벗어나 한 대감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돌쇠가 움직였습니다. 한 대감의 집 뒤편 담장 안주인이 알려준 그 자리였습니다. 돌쇠는 사원부 감찰 관복을 벗고 허름한 짐꾼 행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담을 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안주인이 알려준 대로 사랑채 뒤편 작은 창고로 향하였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이 미리 열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문서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돌쇠는 채련이 일러준 대로 날짜와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하였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2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눈과 손이었습니다. 필요한 문서를 품속에 넣는 데 걸린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감이 예상보다 일찍 사랑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내다보니 한 대감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안채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인의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안주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일부러 엎어뜨리는 소리였습니다. 한 대감의 발걸음이 안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돌쇠는 그 틈에 담을 넘었습니다. 담 바깥에서 기다리던 채련이 돌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있었어? 돌쇠가 품속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채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편 한 대감의 사랑채에서는 옥녀와 신복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신복은 채련에게 불리한 증언을 받아내려 하였습니다. 채련이 중학 시절 관련된 거래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이와 붓을 옥녀 앞에 밀었습니다. 그저 여기에 날인만 하시면 돼요. 노파에게는 후한 보상이 있을 것이요. 옥녀는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칠패시장에서 설렁탕을 팔았는데 그 세월 동안 채련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소. 내가 날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요. 신복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노파, 잘 생각하시오. 이 가게가 아깝지 않소? 옥녀가 빙긋 웃었습니다. 아깝지요. 20년을 지킨 가게요. 그러나 20년 동안 내가 그 가게를 지킨 것은 국물 한 그릇 팔자고 한 것이 아니었소. 신복이 자리에서 일어나 옥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위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채련과 돌쇠였습니다. 채련의 손에는 문서들이 들려 있었고 돌쇠의 뒤로는 사원부 관원 셋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문서를 신복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양 외곽 전답 불법 매입 문서 17건, 관리 매수 기록 8건, 포도청 날이 뇌물수수 기록 5건이요. 이것이 20년 동안 한 대감이 쌓아온 것의 전부요. 신복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원부 관원들이 그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채에서 한대감이 뛰어나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채 바깥으로는 사원부 관원들이 담장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20년 동안 불법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종이 한 장 한 장마다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사랑채를 나서며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채련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채련이 옥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사골 가마솥 앞에 서 있던 그 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칠패시장 어귀에 다다랐을 때 시장 상인들이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소 장수 할머니, 포목, 가게 주인, 나무꾼, 떡 파는 여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린 얼굴들이었습니다. 채련의 모습을 보자 할머니가 먼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가 일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이번에는 수선스럽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들어오는 꼴이 한대감이 사원부에 끌려갔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최가는 이제 채련에게 기댈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채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최가 내외가 얼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채련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사원부 패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인은 지금 공무 중이요. 20년 전 불법으로 가로챈 부모님의 유산 건과 미성년 아이들을 학대하고 노역에 처한 건,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포조를 매수한 건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리다. 최가의 얼굴이 삽시간에 흙빛이 되었습니다. 처는 손을 떨었습니다. 자식들은 눈치를 보며 살인문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채련아, 우리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단다. 제발. 채련은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과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은 다릅니다. 어린아이를 내던질 때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셨습니까? 최가가 입을 닫았습니다. 돌쇠가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죄목이 하나하나 나열될수록 최가 내외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졸에게 이끌려 의금부로 향하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옥녀가 말하였습니다. 다 인간이었다면 그 어린 것들을 내던질 때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봤어야지. 그 말을 끝으로 칠패시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이후 칠패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채련의 투자로 낡은 초가들이 기와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골목마다 등불이 세워졌습니다. 무너진 좌판들이 반듯한 가게로 거듭났습니다. 보부상들이 더 멀리서 찾아오기 시작하였고 지방 상단들도 칠패시장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상설시장이라는 말이 더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한가운데 옥녀의 설렁탕집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삐걱이는 살인문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붓두막도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4시면 굴뚝에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채련이 번듯한 가게로 새로 지어드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솥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길 잃은 아이가 찾아오면 이 냄새를 맡고 들어올 수 있게. 채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채련은 시장 한가운데에 옥녀 장학계를 세웠습니다.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글공부를 지원하는 개였습니다. 첫 해에 23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채련이 직접 그 아이들 앞에 앉아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그 한 그릇이 이제 수천 명의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설렁탕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기가 수북이 얹힌 뚝배기였습니다. 20년 전 채련과 돌쇠가 이 자리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그릇이었습니다. 옥녀는 붓두막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시장 골목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섣달 금은밤 오늘도
칠패시장 설렁탕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배고픈 나그네도 지친 보부상도 길 잃은 아이들도 언제든 들어와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삐걱이는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면 뜨끈한 국물 냄새가 먼저 사람을 맞았습니다. 그 냄새는 20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오늘도 새벽부터 사골을 고았습니다. 엽전 몇잎으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토록 거대한 사랑의 강물이 될 줄 그 섣달 금은밤 삐걱이는 문을 밀고 들어오던 두 아이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눈앞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가여워서 고기 수북한 뚝배기를 내밀었을 뿐이었지요. 인생이란 결국 누구의 가슴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지펴주었느냐로 기억되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마음 이복을 부르고 작은 배려가 큰 은혜로 돌아오며 탐욕은 반드시 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칠패시장 사람들은 이 한 여인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권력도 재력도 오랜 세월의 기다림 앞에서는 결국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옥녀의 설렁탕집 문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 하루 내 곁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같은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20년 뒤 어떤 기적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